안녕하세요. 여의도 없다 서신미크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00년 의학 분업 분쟁 이후에 14년 만에 의사 선생님들이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10일에는 예상보다 많은 병원이 파업에 동참하진 않아서 큰 혼란은 없었는데요. 이제 24일 날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있죠. 빅5 중에서 4개의 병원이, 대형 병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요. 예, 의료 파업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요즘은 아프면 안 돼요. 병원 가시면은. 뭐 우리나라의 40대 가장 남성분들이 병원인과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 아니죠. 일과 가정에만 충실하지 자기 몸을 희생해서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가끔 한번 병원 가겠다는데 병원 문 닫으면 참 속상하지. 저기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뭐 눈 알레르기 많으시잖아요. 며칠간 얼굴이 아주 그냥 팅팅 선풍기 아줌마처럼 됐었죠. 우리 아이가 또 눈이 아파가지고 엘러지 때문에 병원 갔었는데 안과가 문 닫는 바람에 굉장히 난처했어요. 안과는 또 동네에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안과 찾아가지고 막 헤매느냐고 결국 못 가고 이제 약국에서 그냥 안약 처방받아서 했는데 의사 선생님 파업 왜 하시는 거예요? 지금 크게 뭐 몇 가지 이제 대립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원격 진료를 가지고 의사업계에서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죠.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원격 진료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그 지역에 따라 그 병원들이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관벽지는 없는 경우도 많죠. 상관벽지나 이제 접근이 어려운 쪽에 있는 분들은 병원에 자주 가기 어려우시니까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장비를 통해 가지고 의사와 원격으로 떨어진 데서 통신을 통해서 간단한 재진이나 초진을 받으실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원격 진료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원격 진료가 일부 허용되죠. 의사와 뭐 간호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현재는 원격 진료라기보다는 원격 의료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의료행위로서 그러니까 로봇팔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용을 하는 또 영동 세브란스나 삼성에서는 로봇팔을 이용한 내시경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많이 사용을 하시는 차트의 공유화를 통해서 카르텔이라고 부르는 그 차트들을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각 지역에서 각 지역으로 전자 파일로 전송을 하면서 이렇게 의사 간의 협업 체제로서 의료 행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로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원격 진료와 또 정부에서 얘기하는 원격 의료 행위는 진료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와 환자 간에 또 의사와 의사대 간에는 현장이 진행되고 있고 병원과 병원 간에는 진행이 되지만 이걸 확대해서 의사와 환자 간에도 원격을 이용한 원거리 간의 진료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물론 이제 초기 단계라 굉장히 좀 미약한 부분에서 기초적인 단계에서 시작을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그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병원을 다녔을 때 가벼운 증상에서는 뭔가 검사를 하거나 진찰을 하시는 게 아니라 문진을 위로하시잖아요. 뭐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예, 아마 그런 개념이 원격 진료로 표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뭐 의사협회도 그 현재 지금 우리나라나 또 전 세계적 글로벌한 이 IT 테크놀로지 상황에서 미래의 상황은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미래 세대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하고 계실 거예요. 다만 이제 그래서 그럴까요? 뭐 터미네이터라든지 뭐 그렇죠. 이제 의료행위 안전성 입장에서는 대면 진료가 좀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의사협회에서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왜 원격 진료를 반대하는 겁니까? 지금 반대하시는 주요 이유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소병원이 오히려 죽을 것이고 대형 병원 위주로 갈 것이다 라고 해서 대형 병원의 심화가 우려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 정부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원격 진료는 1차 병원에 하나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대형 병원 집중화를 우려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의 생각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시는 거죠? 저는 이번 의료 그러니까 예전에 의약분업 문제도 그렇고 뭐 최근간에는 철도 민영화도 그렇고 또는 이제 그 요번에 이루어진 이제 의료 원격 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법 개정을 통한 이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이런 걸 보면 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그 이익단체 또는 뭐 관련 단체들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의 그 먼저 어디를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이 갈등의 원인인 것 같아요. 뭐 이것에 그러니까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여야 되냐? 국민을 위한 정부죠. 링컨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고 국민이 만든 거고 앞으로도 국민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맞나? By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하여튼 이제 정부는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국민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 그렇죠. 되니까. 네. 근데 그래서 정부는 국민들의 요번에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나온 이유도 특히 원격 의료가 나온 배경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진료를 한 겁니다. 이게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한테 이제 의료 행위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그렇죠. 거죠. 좀 더 가깝게 의료 행위를 받을 수 있고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그렇죠. 선택권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원격 국민의 진료를 선택감과 하냐, 아니면은 편의성이죠. 대면 치료를 해서 직접 가시냐 그렇죠. 뭐 이런 거죠. 여러 가지 옵션이 정부는 그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성간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군인 아저씨들도 그렇죠. 그분들에게 직관적으로 그분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가 거기다 병원을 만들어주면 돼요. 네. 거기에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 돼요. 제일 편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의협도 인정을 해요. 거기에 누가 의사 선생님이 가냐라는 거지. 거기에 의료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럼 정부는 자 어떻게 그럼 국민들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겠느냐? 그러면 국민들이 앉아서 그곳에서 굳이 이쪽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과거에는 불가능했지만 지금의 IT라든지 미래 세대를 대비해서는 가능할 거다. 그럼 거기에 대한 규제를 풀자.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병원 의사협회 쪽에서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이게 이제 대형 병원으로 몰린다, 집중화된다 굉장히 걱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 동네 보면 동네 병원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연간 그 중소병원, 동네 병원의 폐업률이 10%에 이른다고 합니다. 10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1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에서 지금 발표를 하는 원격 진료가 사실 1차 병원에 한정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중소병원을 살릴 수 있고 중소병원의 새로운 뭐 일자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새로운 중소병원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줄 수 있어서 오히려 중소병원을 살리는 그런 창조경제 한 일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그 의사협회에서 요번에 내려온 자료를 보면 원격 진료의 도입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하는 근거 자료가 우리나라의 그 인구 대비 또는 지역 대비 그 의사 수는 충분하다. 오히려 뭐 핀란드나 뭐 어디에 비해서는 굉장히 30배 이상 많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수치상의 맹점인 것 같아요. 아니 수치상의 맹점을 떠나서 실제로 OECD 대비 국가하고 이걸 비교를 하면 OECD 평균이 한 3.0대요. 1000명당 3명 정도 의사 선생님이신데 우리나라가 2.1명밖에 안 돼요. 1000명당. 그런데 그게 2.1명도 양의사와 한의사를 합친 숫자였기 때문에 양의사만 가지고 하면 1000명당 1.75명? 그럼 OECD 평균 이하로 떨어지는데요? 저희 주변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보면 아이가 아파서 소아과를 간다든가 하면 병원 참 많습니다. 의원도 많고 병원도 의사 선생님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따지면 의료 접근성이 좋다라는 거 다 이해를 합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 쉽게 하실 수 있지만 가서 오래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뭐 어쨌거나 1시간씩 접근하기는 되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 왜 제 말의 핵심은 뭐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이 되게 훌륭하다, 되게 편리하다라고 말하는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더 편하게 해주면 안 되나? 아니야 그거는 뭐냐면 광역단체라든지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그렇지. 가능합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히려 의사 선생님이 많다라고 얘기해서 의사 선생님들의 뭐 의과대학 정원을 좀 줄여달라 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희소성을 좀 높여달라 이 부분들이 말이 돼요. 근데 정부가 요번에 나온 관점들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대도시의 인가 아니라 상간 벽지, 의료 사각지대에는 그럼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분들에게 충분한 의료 행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들이 많냐 거기에 거기 좀 가라. 그러면 우리 이런 거 안 해도 되다. 니들이 훌륭한 당신들이 갖고 있는 훌륭한 기술들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거기 가서 슈바이처처럼 행동도 좀 해주시고 그러고 오든가 여러 가지 당신들이 그 부분들을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봉사적인 마인드 또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던 그 마인드를 가지고 해라. 거기에다가 그러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또 챙겨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싫다라고 얘기하니 그럼 기술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마인드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사실은 기존에도 이제 뭐 대면 치료가 원격 진료부에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오지랖 가능성이나 그런 면에서 좀 안전성을 좀 더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데는 일관 수긍을 하는데 기존에도
대면 처방은 아니 대리 처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르신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분들 재진의 경우 초진은 아니겠습니다만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대리 처방을 받거나 이런 부분은 있는데 대리 처방해줄 경우에 이제 의료 수가가 한 50% 정도 되는데 이제 원격 진료 같은 경우는 의료 수가 거의 뭐 100%를 보장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중소병원 입장에서는 방길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입장에서 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 지금 나와 있는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는 데는 크게 불만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이분들이 우려하는 건 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원격 진료가 계속 더 활성화되다 보면은 결국은 대형이나 종합병원도 가능해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형이나 종합병원은 전문의를 갖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뭐 이화 목동 이대병원 같은 경우는 항문외과라든지 뭐 네. 암치료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이 크게 걱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에 관련된 병들에 대해서 전문화된 병원이 있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비슷한 질환에서도 그쪽으로 전부 다 몰려서 원격 진료를 받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도 사실은 3차 병원 가려면 1차 병원에 진단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거에 대한 접근이 더 쉬워지기 때문에 영세병원이나 중소병원들은 원격 의료가 되게 되면은 오히려 환자가 줄어서 더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그 방향에서 저는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아 나의 재화를 들여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병원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들의 편의를 포기해야 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실까 싶어요. 시장에 어차피 병원들도 지금 시장 자유민주 경제사회에서 시장이 아닐 거예요. 선생님들은 그러시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 그러면? 안전한 의료 행위가 국민의 건강을 담보합니다. 자, 안전한 의료 행위를 얘기하면 자, 이거는 원격 뭐냐면 진료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제 원격 아니 저는 여기 진료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진짜로 딱 한마디. 선택권을 더 하나 옵션을 제공한다라는 것이 당신들에게 이익이 되면 이익이 됐지 불리하지는 절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지금 이제 원격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국민에게 의료행위의 편의성과 선택성을 보장하면서 좀 더 이제 많은 그 보건 의료 서비스를 이제 보장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이 원격 진료가 1차 병원에 한정되기 때문에 대형 병원에 집중될 것 같다는 의사협회의 걱정은 이제 기우가 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우가 아니라 몽리라고 그래야죠. 쓸데없이 싫은 거야. 이제 또 두 번째 논점이죠. 예, 두 번째 의료 영리법인 허용화. 지금 뭐 일부에서는 의료 민영화라고 하는데 그 의료 민영화라는 것은 또 이렇게 이것은 좀 너무 과장된 용어가 아닌가 싶고요. 정확한 어디에 이제 의료 영리법인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기존의 병원 중에서는 현재 병원의 대형 병원들 보면 대부분이 의료법인인 경우가 없어요. 뭐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고 현재 의료법인은 차병원하고 길병원 차병원, 길병원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존에 있는 병원들은 다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다른 형태의 법인을 통해서 이미 부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영리법인을 허용한다는 게 부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주겠다는 건데 거기서 말하는 부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례식장이나 카페테리아, 레스토랑이나 병원을 찾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죠. 그 외에 이제 그 외에 다른 것까지 뭐 의료 장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기존에 이미 대형 병원들이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같은 다른 형태의 법인 이름을 빌려서 이미 부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의료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차병원이나 길병원 입장에서는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200석 미만의 그 중소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경우에 부대 사업을 통해서 좀 활로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의료 농점이 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이제 하나는 짚었지만 첫 번째가 그 원격 의료에 관련된 논쟁이었고요. 두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이 그 의료 영리하고 세 번째가 이제 건강보험 수가 체계 그 개선인데 자, 정부가 내놓은 이 세 가지 논점이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전 이렇게 바라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의료 편의성 제공을 위해서 원격 의료를 도입을 했어요. 두 번째가 문제가 되는 건 그럼 현재 지금 의료계에서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소병원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빈입부 부입부는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이 두 번째 의료병원 영리화가 들어온 겁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세 번째 그 의료계 전반의 의사들의 처우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건강보험 체계 개선을 하고 노력을 하겠다. 이 스텝 바이 스텝을 이렇게 딱 이 삼각구도를 맞춰 놓은 건데, 자. 첫 번째 얘기에서 의료계에서 첫 번째 의료보험을 하면은 중소기업 다 망한다? 국민들이 문제가 아니고 의료보험 문제를 호도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의료보험 영리화를 하게 되면 의료보험 영리화는 뭐냐면
중소병원들을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중소병원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원격 의료 이런 것도 하지만 어떻게 살릴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병원들은 의료 그 법인이기 때문에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명의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의료 법인 말고 자법인을 통해서 만들어서 그 자법인을 통해서 수익을 더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해서 그 수익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수익을 부동산 투기를 하고 뭐 그 수익을 통해서 뭐 땅을 뭐 사든가 뭐 주식 투자를 해서 쓴다고 전용을 한다라면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게 해서 의료법인이 그렇게 하냐. 근데 그거 아니고 거기에서 생긴 수익을 적자 폭이라든지 의료 서비스를 개선, 그 본 법인의 저쪽에는 그쪽으로 열어준다라면 이게 순기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근데 이제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뭐냐면 일단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영리법인의 특성상 투자 이익을 회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능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역기능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법인이 부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수익을 창출해서 노력을 하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병원을 해요. 제가 병원을 하는데 제가 실력도 좋고 다 좋은데 왠지 병원도 좀 허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잘 안 오고 요즘 뭐 그래서 병원이 망해가려고 해요. 간호사도 한 3명밖에 안 되고 2명 나가고. 자, 그러면 내가 근데 이 병원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내가 뭐 의료 수가를 높이거나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 내가 여기서 내 건물의 1층에다가 맛있는 빵집을 하나 만들어서 빵집을 만들어서 맛있는 빵을 팔아서 오시는 분들에게 또 원스톱으로 이쪽으로 가서 건강빵을 통해서 오셨으니까 30% 할인 쿠폰을 해서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연계되어 있어요. 자회사니까, 모회사니까 할인 쿠폰을 하면 이렇게 옮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 간호사를 2명 더 써가지고 내 병원이 쑥쑥 크게 하고 내가 세미나 외국에서 돈 없어서 외국에 세미나 못 가서 선임기술 못 받으는데 그 돈 가지고 내 투자를 받아가지고 서비스 더 좋은 의료기술을 배워와서 내 법인을 살린다고 내 이 병원이 의원에서 병원으로 될 수도 있고 커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의사협회의 주장에 의하면 원격 진료가 하면 사실 간호사도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호사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실직률도 높아질 것이다. 뭐 이런 대신에 다른 쪽으로도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 되게 내가 성장을 하면 간호사 더 많이 붙지. 내가 여기서 원격 진료하면 쪼그리고 앉아서 하겠다는 건 간호사가 필요 없지만 누가 그렇게 하겠냐고. 내가 병원을 더 크게 해갖고 간호사 100명 들고 그래서 의사들 한 100명 놓고 이렇게 어깨 뻑뻑하면서 살고 싶지. 제가 오늘 말을 못하는 이유는 말할 타이밍이 없는 건데 자, 하나씩 짚자면 일단 간호사 문제는 원격 진료를 한다고 해서 기존에 오던 손님들이 원격 진료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바본 거야.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다 불안감이나 원격 진료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과 그게 안정화가 담보되지 않는 한 굳이 가까운 뭐 10분에서 30분 거리에 있는데 내가 가기 귀찮아서 스마트폰으로 할게요는 원치 않으실 거고 또 기존의 대면 진료를 하시는 의사분들이 대면 진료 하시면서 원격을 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어차피 주어진 시간은 같은데 보는 환자는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만나고 계시면서 여기서 원격으로 하시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다른 의사 선생님이나 다른 서비스가 공헌이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의료계에 있었던 고용 문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고요. 두 번째로 이제 영리법인을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는데 기존의 안과들은 아래층이나 연계된 안경점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보통 중소병원도 이런 식으로 영리사업을 하게 되면 재정적인 안전성이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이다. 의료 수가를 높이지 못하니까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시키기 위한 협상용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건강보험 수가가 지금 현행 의료 원가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 의료 원가의 한 7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수가, 건보수가라고 그러죠. 건보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이런 것이 또 건보 재정이라든지 또 국민 보건 차원에서 함께 접근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이 사실은 뭐 단기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성을 이제 어떻게 둘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또 그 부분 갖고 또 정부하고 또 의료협회 대립되고 있잖아요. 시범 사업을 하겠다라는 건 서로 이제 합의를 했는데 시범 사업을 해보고 입법을 결정하자는 이제 의사협회 주장과 정부에서는 일단 이제 같이 진행하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범 사업을 해보고 안 되면 보완을 하자라는 거. 이제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시범 사업의 필요성은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후 관계의 문제인데
저는 의사협회가 이 원격 진료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다른 얘기 말고 원격 진료를 반대한다. 또는 중소병원 영리화 이거 반대한다 말 다 빼고 다 좋다. 다 좋아. 다 좋은데 시범 사업을 먼저 하고 입법을 하자라고 얘기했으면 굉장히 다 와닿았을 거예요. 정말로. 그래 시범 사업을 통해서 미비된 부분들을 현실화 시켜가지고 지금 현상에 맞는 건 어떤가 그 다음에 보완해서 공청회라든지 하고 나서 입법을 하자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맞았을 텐데 지금 그 얘기는 앞부분 얘기는 다 다 그냥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하는데 그것만 또 얘기하자 그러면 저는 그 시범 사업이 먼저 되느냐 입법이 먼저 되느냐에서는 시범 사업을 하고 의사협회의 주장이 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앞에 두 가지 그 부분들을 다 반대하고 나서 여기까지 반대한다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안 맞는다고 느끼는 거죠. 정수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약간 정부나 국회 쪽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입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통과가 되고 어떤 굉장히 그 법안 하나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엮여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정부의 흐름상 입법을 하면은 어느 정도 순조롭게 계획상으로 지나갈 것 같은데 만약에 시범사업에 의해서 기한이 넘어진다거나 다른 이슈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이 법안이 언제 입법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쪽은 이제 경수 씨는 입법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입장이네요. 예, 법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부가 이런 핵심적인 사업에 그 힘을 얻기 위해서는 입법이 우선시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 쪽에서는 이제 입법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입법이 이제 그렇게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입법해놓고 보완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보완상이 나오면 보완하자라는 그런 이제 현실론적인 입장인 것 같고 의료협회 쪽에서는 일단 입법이 돼버리면 이 법이라는 게 한 번 만들어지면 이렇게 보완하기도 어려우니까 시범사업을 통해서 좀 천천히 나가자. 결국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보수가 인상에 대해서 의사분들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근데 전 궁금한 게 의사분들이 평균 얼마를 받으시길래 모르죠, 저는. 그래서 자료를 뽑아봤거든요. 아, 그래요? 1위부터 한 10위까지 잡았는데 1위는 CEO예요. 기업체 경영하시는 CEO분들 약 1억 정도를 버시고요. 아니, CEO는 또 CEO 나름이니까. 네, 평균치 2013년도 평균치 기사에서 나온 건데 2위가 국회의원 분들 평균 1억대 그리고 뭐 3위 도선사가 있고 이제 4위부터 의사분들이세요. 성형외과 의사가 평균 9,200만 원 정도를 버시고 그런 다음에 6위가 변호사분 8,800 정도 그리고 5위가 외과 의사가 8,200 정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의사분들이 이제 분야별로 나눠지는데 의사분들이 의료 수가가 몇 퍼센트가 남고 몇 퍼센트가 남고는 솔직히 일반적인 저로서는 과연 저분들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유용이 되는지 납득이 와닿지가 않고 주변의 사회적 인식이나 아는 의사분들을 봤을 땐 굉장히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는 나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이 그렇지 않나요? 예, 사실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판단이니까요. 예. 그런데 자꾸 처우와 의료 수가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하시니까 일반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사자 달린 직업이 굉장히 대단했었는데 요즘 많이 평준화되고 있잖아요. 하향 평준화되는 뭐 그런 의미인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옛날이어를 그리워하시는 뭐 그런 뭐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요번에 정부의 안에서 세 번째는 의사분들을 고려해서 개선하겠다라고 한 부분들이 나오는 건데 자. 저 일견 사실 아까 두 부분은 정말로 뭐 국민 그래야만 한다고 그러니까 정부의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렇지 병원도 살려줘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중소병원 대형병원 잘 먹고 잘 사니까 자 의사들 저 솔직히 의사분들이 그렇게 뭐 많은 돈을 받는다 하지만 의사분들께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정말로 가면 15분 진료 힘들어 하시잖아요. 15분 진료인데 5분 안에 어떻게 해서 빨리 하고 더 많은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 5분씩이나 진료 안 해서 그러니까 1분 진료죠. 보통. 그렇게 하면서 하시는 분들 이해는 하지만 자 그래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은 저는 의사분들의 편을 들어요. 건강보험 수가 개선은 국민의 반대라든지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혀도 합리적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쉽게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건보수가 1% 올리는데 1% 올리는데 3천억이 들어요. 건보재정이. 네, 그렇군요. 의료수가 1% 올라가는데 3천억이 들고 25% 올리는데 7조 얼마가 들어갑니다. 매년. 그렇게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 재정 누가 부담해? 저희가 부담해야 돼요. 그렇죠. 좋아.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럼 솔직하게 그 부분만 갖고 얘기를 하라는 거야. 꼼수를 부리지 말고 맨날 얘기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예, 결국 이제 의료 파업이 진짜 서로가 민망하게도 국민의 보건을 담보로 해서 결국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번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강경 대응해서 차분하게 이제 점진적인 대응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지난 10일에 또 파업하는 모습을 보면 또 의사협회에서도 이제 국민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4일 파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파업이 잘 무사히 잘 해결되길 바라고요. 정말 의사협회나 또 국민이나 모두 우리 국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보건을 위해서 장기적인 정책이 입안되기를 기대합니다. 여의도 없다 46회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n the uprise. So frustrated. 이슈 업, 이슈 다운. 시사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트위터 @ 없다 2012가 여러분의 다양한 멘션을 기다립니다. @ 없다 2012. 여의도 없다의 트위터는 365일 24시간 열려 있습니다.